네, 인터넷 연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고 있으셨을 겁니다. 김종성의 사극으로 역사 읽기, 이 연재물의 저자이시고 또 책으로 엮어내셨습니다. 사학자 김종성 선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우선은 역사 연구가로서 그게 뭐 한 몫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나는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본다. 이제 김종성 선생의 어떤 뭐 시각이라고 그럴까요? 방향성이라고 그럴까? 거창하게 사관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역사는 이제 그 과거를 이제 재구성하는 그 작업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역사학자의 책임은 그 사료 속에 숨어 있는 그 기호를 이제 우리 현대의 기호를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게 또 이제 그 당연한 그 이제 정의인데 제 경우는 이제 좀 그 사료 안에 있는 그 과거의 기호를 이 현대의 기호를 바꾸되 조금 더 쉽게 더 쉬운 이런 기호를 바꿔야지만 이게 역사학자뿐 아니라 또 지식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그 기호의 뜻을 이해하고 이렇게 또 이제 과거의 모습을 이제 재구성하고 또 이렇게 이제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역사학자로서 이제 어떤 그 전문적인 뭐 이게 그 논문을 쓰는 것 외에도 또 대중을 그 상대로 더 이제 그 쉬운 기호로 과거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은 그런 것도 좀 함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들을 여러 사료를 동원을 해서 현대적 언어에 맞게 재구성해주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 그렇다면 생내적으로 원래 여성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그러지만 조선족 궁궐안에 이제 여성들 선생님 분류법에 의하면 크게 이제 왕후, 후궁, 궁녀 이렇게 나누셨더군요. 그 존재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무슨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극 보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사극에 보니까 궁녀들은 사는 게 거의 그냥 궁녀라든가 후궁이 거의 그 획일화 돼 있는 거예요. 거의 보면 뭐 사극에 보면 궁녀들은 항상 이게 뭐 고개 숙이고 또 후궁들은 항상 이게 왕의 총애 받으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그런 그 이미지인데 그래서 과연 저게 과연 저런 모습이 그 진짜였는지 한번 처음에는 이제 그런 그 호기심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 획일화된 그 사극 드라마 이제 그걸 한번 좀 그 깨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그 동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드라마 속에 그려지는 그 여성상들 특히 궁녀들 모습이 너무 획일화돼 있다. 그렇죠. 드라마마다 뭐 다 다르겠지만 또 다루는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이 사극에 묘사되는 거하고 실제 사실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극 중에 보면은 그 천민이거든요. 천민이가 이제 그 천민 출신의 동의가 이제 궁녀가 된 걸 가지고 이제 되게 아주 궁에서는 되게 아주 큰 쇼킹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또 어떻게 이제 다른 궁녀들이 어떻게 천민을 우리 동료로 받아들이냐 해가지고 막 극심하게 막 반대했는데 사실 그게 너무나 이게 그 역사하고는 너무나 이게 그 괴리가 된 게 사실은 역사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궁녀는 그 이 천민 속에서만 이 선발했거든요. 했고 이제 그리고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궁녀는 천민 속에서 선발을 했다. 그래서 법전에 보시면요, 이 법전에 이제 저기 그 경국대전 뭐 대전 회통 이런 법전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궁녀는 그 중앙 관청에 있는 그 공노비에서 선발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었고 노비 중에서 선발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노비가 이제 천밀이 한 부분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궁녀는 천민 출신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궁녀들이 무슨 상당한 양인 신분의 좋은 가정의 딸들이 아니었군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예외적으로 양인들이 이제 궁녀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요. 이제 그 규정 외의 궁녀를 이제 궁에서 더 선발하기 위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그 양인들은 이제 그 가짜 천민으로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신분을 위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불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충원을 위해서 이제 이루어진 편법이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노비 중에서 선발을 했다면 본인들이 자원을 한 것일까요? 그냥 강제 징집식으로 그냥 선발해서 데려간 걸까요? 기본적으로 그 왕이 궁녀를 뽑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다 이 거부감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기득권층이 이 왕의 궁녀 선발을 이제 반대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왕 옆에 군대든지 아니면 뭐 노비든지 또는 이제 뭐 환관이든지 내시든지 또는 이제 그 뭐 후궁이든지 간에 왕 옆에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왕의 이 권력이 강화된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견제를 목적으로 왕의 사람들을 제한하려는 그 견제 심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기득권층들은 이제 그 견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궁에 가면 궁녀가 되면 이제 거의 평생 이제 거의 뭐 독신에다가 또 이제 평생 아주 그냥 궁에서 그 못 나오고 거의 아주 뭐 그냥 그 중노동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는 이제 이 궁녀라는 게 그 깊이 되는 그 직종이거든요. 그러면 성인 여성을 선발하기보다는 아예 아이 때부터 데려다
궁녀를 시키고 그랬을 확률도 많았겠네요. 예, 보통 한 7세, 8세 정도에서 이제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7세, 8세. 예, 그게 그 평균이고요. 이제 또 이제 더 적은 경우에는 그 4세 때도 뽑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그 나이를 때 뽑은 게 그 적은 나이 뽑아야지만 이제 나중에 궁에 잘 적응하고 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나중에 세상 밖으로 이렇게 관심을 못 가지게 하려고 아주 나이 어린 나이에 이제 궁녀를 뽑은 거죠. 그 정도라면 뭐 거의 궁녀로 그냥 평생을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네요. 예. 자, 궁궐 안에 이제 궁녀 신부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지위의 여성들이 있어요. 보면 뭐 나인, 항아 이런 직책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좀 재미삼아 일반적으로 많이 거론하는 이제 역할이 무술이 뭐 이런 이 위치도 있고요. 궁녀가 아마 그런 말들이 통칭인가 싶긴 한데 궁녀들을 이렇게 위계질서, 지위를 나누는 것들을 쭉 이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그 궁녀를 지칭하는 표현들은요. 예컨대 뭐 궁녀, 궁인, 뭐 항아, 홍수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근데 네. 그중에 이제 가장 공식적인 표현은 이제 법전에서 보면은 그 궁녀하고 궁인이 가장 이 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항아라는 건 이제 달에 있는 선녀인데 이제 근데 이제 왜 그 달에 있는 선녀라는 표현을 이제 궁녀에게 썼냐면 이제 그게 뭐 궁녀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서보다는 이제 그런 직업으로 이게 궁녀로 사람을 이제 뭘 목적으로 이렇게 더 좋은 표현을 갖다 준 거죠. 예. 또 홍수라는 건 이제 이 붉은 소면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이제 홍수가 이게 거의 미인의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홍수니 뭐 항아니 그런 좋은 표현들을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나인, 뭐 홍수, 뭐 궁녀, 궁인 그게 이제 그는 궁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녀 외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궁녀의 이 대장이 이제 이 궁적이거든요. 근데 네. 궁적에 등록이 안 된 이제 또 여인들인데 그게 이제 뭐 무술이 또 뭐 방자, 뭐 비자. 아니 무술이는 그러니까 궁녀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아. 무술은 이제 비공식이 있는데 예. 사실 하는 일은 다 똑같은데 이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궁녀 선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 견제 또 법적인 제한 그걸 이제 약간 그 좀 뭐랄까요 편법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해가지고 궁녀를 더 많이 뽑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비정규직 궁녀를 많이 그 선발한 거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태종 때 이제 그 무술이들을 궁궐 내에서 이제 기속을 시키니까 그걸 제일 반긴 사람이 저기 양녕대군이었어요. 양녕대군이 반겨가지고 네. 한 번은 이제 이 양녕대군이 이제 특정 무술이를 자기 방 옆에서 근무쓰게 해가지고 실록에 보면 이제 이 양녕대군이 어느 특정 무술이는 이제 자기 방 옆에 근무쓰게 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사관이 좋게 표현한 거고 사실은 이제 그게 좀 약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랬을 것 같네요. 예. 뭐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다가오네요. 지금 김정선 선생의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궁궐의 삶이 그러했겠구나. 근데 그 얘기 속에서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서 궁궐 안의 모습을 보니까요. 예. 이게 제가 오해한 걸 텐데 예. 궁녀들은 다 일단 굉장한 미모의 예. 이제 사람들이고 예. 왕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탁 눈에 띄어갖고 탁 발탁되면 그냥 갑자기 신데렐라가 돼서 신분상승하고 뭐 장희빈 얘기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게 꽤 쉽지 않은 일이었겠네요. 예, 그럼요. 첫째는 이제 우선은 이 궁녀들은 자기 이 궁에서도 그 생활 공간이 다 그 제한이 돼 있거든요. 자기 예. 처소 외에는 못 벗어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왕을 만나기 힘들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외에도 설령 이제 자기 처소에 왕이 방문한다고 해도요. 왕 주위에 뭐 내시들 뭐 상공들 있기 때문에 감히 접근하기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또 뭐냐면은 설령 이제 왕이 특정 그 이 궁녀한테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이 중전들하고 후궁들이 항상 그걸 이제 그 사람 풀어서 이게 감시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구한말에는요. 그 이 궁에서 고종이 만약에 특정 궁녀한테 관심을 보이면은 그 궁녀는 다음 날부로 사라진다는 소문이 막 많이 또 심지어는 이제 이 그 숙종 때 장희빈이 중전 있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이 숙종이 그 나중에 영조의 어머니가 될 이제 그 최숙빈한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잠자리 갖고 했는데 대부분 그게 이제 그 소문 나가지고 중전 귀에 들어가가지고요. 장희빈이 이제 최숙빈을 거의 죽이려고 할 찰나에 그냥 숙종이 갑자기 방문해가지고 그게 무산돼가지고 최숙빈도 살고 나중에 또 영주도 이게 태어나고 이제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은 이제 거기 장희빈하고 뭐 최숙빈 뭐 그런 사례를 보고 이제 그런 신데렐라라는 몇몇 살에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그게 사례가 적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이렇게 부각이 돼서 그런 거죠. 사실은 보통 경우는 이제 예컨대 지금 대기업 공장에 있는 저기 그 평범한 그 하급직 그
여사원하고 재벌 회장하고는 거의 총수하고.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하면 그림이 예. 더 예. 명확히 그려집니다. 예. 대기업 총수하고 예. 현장 생산직 근로자가 예. 무슨 로맨스를 벌일 기회란 거의 없듯이 그런 식의 예.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궁궐도 그렇단 말이죠. 궁궐에서 예. 하는 나인들, 그러니까 궁녀들이라고 여성으로서의 뭐 예. 욕망이나 이런 게 없었겠냔 말이죠. 근데 분명한 건 금지돼 있었죠. 예. 그러니까 궁녀들이 자기 남자가 따로 있다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려워. 그건 분명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럼 그 뭐 동성애라든지 대식이라고 표현돼 있던데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보통 궁녀들이 18세 때 이제 그 성인지라고 하는 그 관리를 받거든요. 근데 관리를 받으면 이제 그게 성인이 되는 동시에 이제 왕의 부인이 된다는 그런 관념적인 그런 그 결혼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18세 이상 되고 이제 관리를 거친 궁녀는 기본적으로 이제 왕을 자기 그 남편을 모셔야 되는 그런 책임을 져가지고 예. 그래서 일절 이제 외간 남자랑 일절 접촉을 못 하게 돼 있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성관계 금지 책무는 이제 설령 이 궁을 그만두고 그 나가도 궁녀를 그만둬도 이제 그런 책임이 계속 부과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궁녀나 혹은 전직 궁녀가 만약에 그 이제 왕 위의 남자랑 간통을 하면요, 그건 기본적으로 차명이었어요. 차명이요. 교수형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차명이거든요. 참형. 예. 제일 무서운 형벌 중에 예.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 그냥 그 성관계에 이제 그런 압박이 심하니까 그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식이라고 해가지고 대식은 서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는 뜻인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는 그게 하나 이제 은어였죠. 이게 성관계 한다는 그런 이제 네. 은어인데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궁녀들끼리 이제 그 대식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뭐 서로 그 붕자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팔에 문신도 새기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평생 그 같이 이제 사귀기도 하고 또 커플을 이루는군요, 궁녀들끼리. 예, 거의 커플 문화가 상당히 아주 되게 아주 그거 강했다 그래요. 그런. 예컨대 가장 유명한 사건이 현종 때 벌어진 그 현종이 이제 조선 후기 때 왕인데 그 현종 때 벌어진 그 귀열이라는 궁녀 사건인데요. 그 경우는 이제 이 귀열이라는 궁녀가 이제 외간 남자랑 이게 간통을 한 거죠. 자기 그 형부였어요, 형부. 네. 형부를 간통해가지고 이게 임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궁녀가 임신을 하면 예. 난리가 나겠군요.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 지금 실록에 거의 기록된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국무회의에 다 기록된 사건들인데 그 거의 지금 실록에 기록됐다는 건 거의 그 당시 이제 뭐 시무 톱뉴스감이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사안을 보면은 사실 저 기회한테 좀 약간 좀 이게 좀 동정 갈 만한 그런 게 많아가지고 형주라든가 또 법무부라든가 또 이제 승정원 그 비서실인데 보면 다 이 가명을 다 주청한 거예요. 너무 심하다고 차명 심하니까 그냥 교생으로 하자 했는데 현종은 그걸 못 참은 거죠. 어떻게 감히 내 밑에 있는 궁녀가 남하고 해가지고 예. 이게 관계해가지고 이렇게 그 임신까지 하느냐 가지고 현종이 기어코 막 그냥 이 고집해가지고 결국은 이 귀열이가 이제 그 차명을 받았는데 더 황당한 뭐냐면 귀열이 상대방이었던 저기 그 이후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기 귀열이 형부요. 그 사람 경우는 그냥 그 도주를 한 거예요. 네. 그냥 결국은 귀열이만 이제 그 죄를 받고 죽고 또 귀열이 부모들은 이제 그 사실을 알고도 이제 묵비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고지죄를 해가지고 귀열이 부모도 이제 유배를 보내고 부모도 유배당하고. 결국은 그냥 여자만 그냥 피해를 보고 이제 끝난 거죠. 그 모든 게 그러니까 궁녀란 왕의 여자다, 왕의 이제 부인이다, 예. 상징적 부인이다, 뭐 이런 의미 때문에 다 빚어진 일 같군요. 그러니까 왕의 예. 권위라는 측면에서 이제 예. 접근했다 싶군요. 예. 자, 궁녀, 그러니까 이 궁인들, 궁궐에 사는 여성들 가운데 아마도 보다 관심을 많이 모으는 존재는 왕후도 궁인도 아니고 아마 후궁일 겁니다. 사람 심리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김종성 선생이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예. 조선조 왕이 거느린 후궁 전체가 101명이 있네요. 예. 글쎄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지금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예. 이 후궁의 정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모든 후궁들은 다 이제 자기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다 똑같이 갖고 있었고, 그러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게 확률상 되게 적었어요. 보면 그 101명의 후궁인데 그 중에 단 3명만 이제 그 나중에 왕의 어머니가 된 거죠. 101명 가운데 3명. 그러니까 저 최숙빈하고 이제 저기 그 영조의 어머니인 최숙빈, 그다음에 이제 경종의 어머니인 그 장희빈, 그다음에 그 순조의 어머니인 박수빈, 이게 3명인데요. 근데 이제 이 왕을 낳은 후궁들을 모신 사당이 있어요. 청와대 내 지금 7궁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거기는 이제 7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나머지 4명은 뭔가 하면은 나머지 4명은 이제 그 3명은 이제 간에 보면 뭐 최숙빈, 장희빈, 박수빈이 있고 나머지 4명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실제 왕이 아니라 추전 왕들을 낳은 거예요.
추전 그러니까 사회 왕으로 추전된 사람.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추전 왕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네 명은 실제로는 이제 그 왕을 낳은 후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왕을 낳은 후궁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명이기 때문에 101명 중에 세 명이면 되게 확률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궁이 나중에 왕이 어머니 된다는 건 거의 이제 확률상 불가능했죠. 그거는 꿈은 갖고 있었어도. 예. 36명 각각의 뭐 성격 차이도 있을 거고 역량 예. 차이도 있었을 테지만 어쨌든 이 궁궐에서 왕 후가 차지하는 이제 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되게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흔히 많은 분들이 왕후 그러면 지금의 뭐 대통령 부인을 많이 이제 그 연상하는데요. 대통령 영부인. 예. 예. 근데 대통령 부인하고 좀 많이 이게 다른 게요. 사실 대통령 부인은 지금 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 대통령의 부인 자격이고 또 대통령 가족이거든요. 그냥 지금 법에 보니까 저기 대통령 정호에 관한 법에 보니까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 가족이더라고요. 따로 그러니까 지위가 공적 없고. 지위가 없죠. 없는 거죠, 예. 영부인은. 예. 근데 고대 이제 과거 이제 왕후들은 다른 게 왕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궁궐 내에 있는 뭐 궁녀 후궁들의 조직인 그 내명부 거기 수장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 관료들의 부인 그 외명부 거기 또 수장이었어요. 수장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신하들하고도 또 이게 또 이 관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조정에 있는 모든 그 이 관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왕후의 그 신하였죠. 왕후가 이제 실권 행사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세종 때 세종님이 이제 강원도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때 이제 이 서울에서 큰 화재가 났거든요. 났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비상 사태를 이제 그 지휘하고 또 다 진압한 게 그 소원왕후 심씨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왕후가 비상시는 이제 이게 그 왕권을 대행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거의 뭐 지금 말하면 대통령 대행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뭐 대통령 부인하고 상당히 아주 이 위상이 상당히 아주 이 격차가 컸었죠. 그렇겠네요. 아니, 그리고 또 사실이 그렇겠네요. 가령 대통령이 부인이 되는 과정은 국가가 개입한 게 아니라 대통령 되기 전에 사적인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왕후는 국가적 차원에서 간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실제적인 왕후 간택 과정은 어땠습니까? 먼저 이 간택까지 가는 과정은 맨 처음에는 이제 왕실의 가장 이제 위자른인 그 대비가 이제 하교를 해야 돼요. 국혼을 이제 거행하라 이제 하교를 해야 되고요. 아, 이게 대비의 역할이군요. 예.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집안일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왕족의 집안일이니까 이제 가장 위다른인 대비가 이제 딱 허락을 해야지만 이제 계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가 되면은 이제 가래도감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국혼 준비위원회인데 그 가래도감이 설치가 되고 또 그다음에 가면 이제 금원령을 반포하는 거예요. 전국에 모두 다 이제 해가지고 결혼 못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가서 이제 간택이 이제 되는데 지금 보면 옛날에 신데렐라라는 그 책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 왕자의 부인 되기 위해서 서로가 막 온 전국에서 다 처녀들이 다 네. 모이는데 근데 그때는 실제로 이게 분위기가 다른 게 실제로 이제 그 금은령하고 이제 금은령 내리고 이제 그 단자를 제출하라 이제 신청해서 제출하라 이제 이제 뭐 세자비라든가 왕과 되기 위한 그런 거 제출하라고 해도 백성들이 거의 다 그냥 그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헌종 때는 지원자가 헌종이 이제 이미 왕 된 다음에 이제 그 왕비를 뽑는 그 이제 이 간택인데 그때는 지원자가 전국에서 한 10명이었어요. 10명이요. 총각왕인데도요? 예, 그렇죠. 나이 많은 왕도 아니고 총각왕인데 예. 수만 명, 수천 명이 막 경쟁해서 뽑아 올리는 게 아니네요. 예, 기본적으로 20명, 예, 뭐 30명이요? 예, 기본적으로 간택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기피한 거죠. 다 왜 기피했어요. 기피할까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 간택에 참가하려면 그 비용이 되게 컸다 그래요. 비용이요. 예컨대 이제 간택에 가려면은 이제 전담 미용사가 하나 또 이제 고용이 돼야 되고. 미스코리아 선발대 예. 치장하듯이 뭐 예. 있었겠죠. 예. 옷도 새로 준비해야 되고 또 가마도 또 새로 또 사야 돼. 가마도요. 또 기본적으로 가마 산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차를 사는 건데 보통 서민들이 미용사 하나 또 전담 아니 붙이고 근데 그게 일반 힘들죠. 서민 가정에서 예. 왕비 되고자 자기 그 가능했습니까? 신분은 다 4대부 집안 자녀들이었을 것 같은데. 예, 보통은 이제 다 4대부 집안인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법에서 보면 그 형식적으로 뭐 양반 평민 그런 구분은 없으니까 이제 모든 백성한테 다 이제 그 기회를 다 준 거죠. 기회는 다 열리는 예, 것처럼 예. 형식상 돼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비용이 많이 든 거 외에도 이제 되게 보면 이제 간택하기 전에 미리 이제 내정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미 뭐 내정돼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이미 예.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아. 또 그다음에 이제 또 기피한 이유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보통 이 평범한 백성들은 이제 까딱하다 왕실에 잘못 이제 그 개입되면 이제 그 뭐 이런 뭐 당파 싸움이 심말리고 또 그러면 이제 집안이 몰락하는 것도 많이 봤기 그럼요. 때문에 예. 그래서 멸문지화 당하는 예. 일도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백성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간택이 된다 그러면 딸을 숨기거나 아니면 빨리 결혼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디에 하여튼 가급적이면 딸이 있다는 거 다 이제 그 숨긴 거죠. 숨겨가지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정확히 어떤 왕인지는 기억 못 하는데 이제
하도 그냥 이 지원자가 적으니까 이 궁에서 이 점장이를 고용한 거예요. 예. 어떤 집에 지금 처녀가 숨어 있는지 한번 그 점을 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텔레비에 나오는 상황은 너무나 이게 좀 현실하고 참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데요. 예. 점장이를 찾아서 예. 처녀를 발굴할 만큼 얼마나 그걸 기피했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여성을 왕비로 간택했을까? 이 기준에 대한 건데요. 드라마 속의 왕비는 뭐 다 현숙하고 지적이고 뭐 다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예. 이게 저도 이제 의혹이 든다는 것 중에 예. 하나가 뭐냐면 뭐 영화에서 아름답게 묘사하는 건 뭐 이해가 가요. 그냥 그래야 눈길을 끄니까. 근데 이제 실제가 어떨까 하는 건데 인물이 예쁜 여자를 밝히는 게 근데 요즘 와서 굉장히 강해진 것이지 예. 100년 전, 500년 전, 뭐 몇백 년 전에도 그 얼굴의 생김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착하고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랬을까? 좀 의문이 들거든요. 또 미의 기준도 물론 달라졌고요. 예. 그래서 왕후를 선발할 때 주된 기준이 뭐였고 그 중에 미모, 몸매를 다 포함해서요. 예. 뭐 몸에 흉터가 있으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얘기도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요?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 미모에 대한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조선 사회는 그 유교 사회잖아요. 이 조선 사회 와서는 이제 유교가 아주 극심하게 발달하면서 공자님은 분명히 이제 이 내면과 외면을 다 보라 했는데 이 선비들은 이제 내면만 되게 치중한 거죠. 그래서 네. 조선 사회에서는 이제 이 외모가 되게 비중이 되게 이제 많이 저하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뭐 과거 시험에서 글쓰기 할 때라든가 글쓰기 할 때 너무 화려한 표현을 쓴다든가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일단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뭘 쓰면. 그런데 네. 외모도 너무 화려하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떨어뜨리고. 그래서 지금처럼 말이게 뭐 얼짱 이런 분위기가 없었고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다 그냥 사람 내면을 되게 이제 존중하는 분위기인데 그게 어떤 위선이라기보다는 그건 그 시대의 그 철학인 것 같아요. 철학이. 지금은 네. 또 우리 시대 철학은 또 이렇게 된 거고. 그 보면은 이 왕들이 보면 생각 외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이게 그 왕만 되면 다 미인 막 옆에 두고 싶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왕이 되면은 이제 미인을 옆에 두기보다는 권력을 지키기가 더 바빴던 거예요. 권력을 지키기가 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간택 현장에서 미인이 뽑히기 힘든 게 이제 구조가 있거든요. 보면 이제 솔직히 간택 심사대 보면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주로 다 여자였어요. 네. 뭐 중전이라든가 아니면 대비라든가 왕대비라든가 기본적으로 여자기 때문에 아니 중전이 예. 후궁을 심사를 합니까?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그 세자변하고 이제 이런 그 왕비 뽑을 때 예. 또 이제 후궁도 심사하죠. 만약 후궁이 이제 간택을 거쳐서 되는 경우는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중전도 당연히 심사를 하죠. 중전도요. 네. 그 적어도 그 남자가 보기에 예쁜 미인은 거기서 뽑기가 좀 힘들었던 그러네요. 거죠. 여성들이 심사위원인데 예. 우리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예쁜 얼굴 예. 그거 분명히 오히려 더 싫어했을 확률이 높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예. 거기서는 이제 특히 서류 심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문이거든요. 가문이요. 가문. 그렇기 때문에 가문이 중요하지 예쁜 미모는 또 중요하지 않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심사 현장인데 보면 이제 심사 현장에 보면 대궐에 이제 큰 마루에서 심사를 보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발을 치고 이쪽에 이제 그 뭐 대비 뭐 중년들이 있고 이쪽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게 쭉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후보자들이 쭉 있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발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움직임을 이렇게 태도만 보는 거, 태도만 이제. 근데 저라는 태도라든가 그걸 보지.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보긴 힘들었어요. 이게 발을 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왜 발을 쳤을까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였죠. 이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거 이제 서로 이제 얼굴 모르게 하겠다는 거. 예. 그래가지고 이게 희미한 상태에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 뭐 절하는 거라든가 그 말하는 거라든가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오히려 몸가짐이 더 중요했던 거죠. 몸가짐이요. 몸가짐이 이제 품위가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심사 현장에서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예. 지금 말씀이 흥미롭게 들리는 거는 우리가 얼굴 중시 사회거든요. 지금 예. 살고 있는 사회가. 근데 확실히 과거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달랐구나 그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어쨌든 왕후든 후궁이든 사실 그들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한다면 대를 잇는 거, 후손을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무로서 부과된 것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의외로 왕의 잠자리는 어땠을까 하는 게 굉장히 큰 예. 호기심일 수 있는데 예. 잠자리 얘기는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왕의 잠자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식 행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예. 둘만의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개를 했다. 예. 예.
그 우물정자 형태로 돼가지고 9개 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왕이 이제 잠자리하는 방은 이제 그 9개 방이 있는 그 구조에서 이제 그런 구조가 된 이제 정각에서 갔는데 이 우물정자에 있으면 그 가운데 이제 왕과 여인이 같이 들어가고 그 외에 예. 이제 나머지 8개의 방에는 이제 한 60대 이상의 상공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 많은 상공들이. 네. 그래서 이제 문을 하나 닫아놓고 이제 이게 귀를 하나 대고 있죠. 대고 있어가지고 이제 일일이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왕이 침소해서 여인과 관계를 하는 와중에 코치라는 게 말을 해줍니까 상공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네. 8명의 상공들이 옆에서 이제 다 보면서 이제 이게 코치도 하고, 근데 코치하는 목적이 어떤 뭐 쾌락보다는 이제 그거였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후사 생산, 약간 좀 그게 사적인 생활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적인 그런 자유가. 그런데 이게 다 현대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럼요. 예. 몇백 년 전 왕조 시대의 궁궐 속 얘기들입니다. 그 왕의 여인으로 궁녀건 후궁이건 또 어떤 지휘건 뭐 아래 아까 비정규직이라고 묘사했던 의녀건 뭐 무술이건 뭐 이제 일생을 봉직을 합니다. 근데 뭐 가령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병에 걸렸다거나, 근데 병이 쉽사리 낫는 병이 아니라 뭐 어떻게 너무 늙었거나 뭐 등등일 때 어쨌든 뭐 왕실에서 왕국 내에서는 이제 걸림돌만 되는 존재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떠났다. 그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궁녀는 궁에서 죽을 자유가 없었죠. 궁에서 평생 힘들게 일하고 그 모든 속박은 다 지어도 거기서 죽을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네. 너무 이게 약간 좀 그 가혹한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예. 저도 그 생로병사 중에서 이 궁녀는 궁 안에서 이제 그 노하고 병만 할 자유가 있고 이 사할 자유가 10살 남짓에 없었던 거예요. 들어와서 예. 일생을 거기서 헌신했는데 예. 그 죽을 수도 없는 거군요. 예. 그래서 만약에 죽을 상황이 되면 신속하게 갖다 버리는 식으로 신속하게 이제 저기 궁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때 비로소 이제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데려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이제 궁에서 이제 한 3년 정도는 이제 그 가족한테 이게 이 쌀을 지급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후궁들 경우는 이제 후궁들도 똑같고, 근데 이제 후궁들 경우는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근데 남편이 죽으면은 왕이 죽으면은 이제 후궁들 경우는 대부분의 후궁들은 저기 비구니가 돼가지고요. 절로 가는군요. 예. 그게 안전하겠네요. 후궁 출신이 무슨 개가를 할 수도 없는 일일 테고, 예. 혼자 근데 멀뚱히 그냥 어떤 자기 본가에서 살기도 어려웠을 테고, 비구니로 갔다. 그 후궁들만 그런 거죠. 있을 법한 얘기네요. 예. 그런 점에서라면 왕실의 여인들에 관한 기록 가운데서도 실체와는 다르게 기록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구자로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뇌리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록을 통해서 재구성되는 존재 중에 제일 좀 억울한 케이스가 있다. 예. 예를 들어보자면요. 제가 저기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저기 서울 서쪽에 있는 그 서원릉에 제가 갔어요. 서원릉. 예.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대빈묘란 묘가 있더라고요. 후궁묘인데 거기 보니까 장희빈 묘였어요. 그게 되게 초라한 거예요. 옆에는 다 이제 왕후들 묘는 다 크고 화려한데 가장 초라한데 그때가 재작년인 것 같아요. 11월 달인데 약간 쌀쌀한 날씨인데 누가 이렇게 흰 꽃을 갖다 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장희빈을 되게 좋아하는 장희빈의 팬이 저렇게 이제 꽃을 두고 갔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장희빈이 참 가장 이게 많이 왜곡당하고 또 가장 이게 실제와 다르게 평가절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누구도 예컨대 연산군의 생모인 그 패비온 씨는 다 왕후에서 쫓겨나서도 다 대부분 다 중전으로 다 기억하거든요. 왕비로 다 기억하는데 장희빈은 분명히 이제 5년간 중전을 했어도 누구도 장희빈은 이제 그 왕으로 기억 안 하고 그냥 다 희빈, 후궁으로 다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가장 이제 장희빈한테 이제 가장 우리가 인식 못하는 게 뭐냐면은 장희빈의 어떤 그 당시 역사적인 의의인데요. 장희빈 출연한 게 어떤 의의를 갖는가, 그게 가장 이제 많이 이게 좀 이제 뭐랄까 이렇게 외면당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장희빈이 이제 그 중전되고 이렇게 한 게, 한 가지는 그 당시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로 서민들의 지위가 상승해가지고 그 서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지위가 상승한 거,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역관의 딸인 그 장희빈이 이제 서민으로서 이게 왕후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의 장희빈의 이 왕후 등극은 거의 이제 그 당시 서민들의 지위 상승을 보여주는 거죠.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거군요. 예. 그냥 혼자 이렇게 돌출한 게 아니네요. 예. 그래서 보면 그 당시 장희빈이 이제 뜰 때 보면은 거의 이제 궁녀 출신들도 많이 이제 출세하고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서민들이 다 출세하는 그런 그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희빈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이제 그 남인당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남인당요. 근데 그 당시 서인당과 남인당 중에서 서인당은 그 지금으로 치면 그 보수파고 남인당은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정의학용 이런 실학자로 이어지는 그 어떤 그 진보성을 갖고 진보적인 있는 세력인데 세력이네요. 예. 예. 그 장희빈은 그 진보적인 세력의 지원을 받고 이제 망호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의 이제 진보 세력 또 서민 세력 그들의 어떤 그 성장을 반영하는 게 바로 이제 장희빈의 그 이제 그 등장인데 우리가 너무 그냥 숙정과 장희빈 인연하고 그런 모든 가족 싸움에 너무 우리가 그 매몰돼 가지고 장희빈이 그 나타난 어떤 그 정책인 의의 또 역사적인 의의를 너무 우리가 그 간과하는 게 좀 저는 그게 가장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잘못 그려졌네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느끼시는 대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한 그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저는 옛날에 저도 이제 조금은 약간 좀 그 왕의 여인들이 더 화려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그들의 생활이 너무 그냥 그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 전혀 가지가 화려하지 않았군요. 예, 그 한 가지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도 옛날에는 이제 왕의 뭐 후궁이나 궁녀은 좀 예뻤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이거 예쁨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덕성이 더 강조되는 그런 사회였고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도 너무 또 생각외로 미인이 없었다는 게 저는 네. 좀 약간 그 충격이었습니다. 예. 아주 소박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실감이 나요. 예, 그렇군요. 화려하게 살지도 못했고 또 미모에 예. 정말 재색을 갖춘 절색의 미녀들이 모여있는 궁궐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요. 근데 드라마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사실도 과장하기도 하고 전혀 맥락이 다른 존재를 연관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 왜곡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란 말이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걸 역사로 믿어버리는 심지어는 황당한 일이 이제 상식이 되어 있는 일도 드라마 때문에 생겨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 이해가 우리가 역사 의식을 갖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이제 드라마 제작자 또는 어떤 뭐 이렇게 작가에 의해서 상상된 과거가 사실인 양 이렇게 통용되는 거 보면 안타까움을 사학자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 말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에서는 그 상상력이 이제 다 이제 허용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사극에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 당연한데 저는 기왕이면 이제 그 상상력을 발휘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그 고증이라든가 실증이라든가 사실 작가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고자 하는 작품에서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야 될 그런 또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다 좀 역사에 대한 어떤 글이나 이런 그 작품 쓰시는 그런 작가분들이 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좀 역사 이런 책을 좀 보고 이제 해가지고 그 시대 기본적인 이미지들을 좀 이게 그 확보한 다음에 그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더 좋은 작품이 되리라고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학자 김종성 선생 모시고요. 조선조 왕의 여자들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좀 흥미로운 소재여서 즐겁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들 다 어떤 관점하에 쓰여진 거니까 충분히 왜곡될 수도 있고 또 변형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새롭게 좀 깊이 있게 조망을 하다 보면 과거 시대의 그림이 좀 상세히 그려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대목대목 봤던 그 조선조 여성상, 특히 궁궐의 여성상이 좀 실체가 드러나는 모습,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미모의 여인들이 우아하게 움직였던 공간도 아니었다는 사실 같은 것 보면서 실제의 삶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 시대 100% 다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 줄기에 관점을 갖게 되는 건데 오늘 시간 통해서 알게 된 건 뭘까요? 일단 그 과거 시절에 남자들만 살았던 게 아니라는 점. 수많은 무명시의 여성들이 헌신하고 고통받고 때론 새로 역사 줄기를 바꿔가면서 시대를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문학 결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